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과 그 속에서도 자신을 되찾아간 한 여성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윤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2살이 되었고 인천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6해 전 저는 현우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오랜 시간 꿈꿔온 이상적인 배우자였고 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까지 흘리며 그와의 약속을 다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죠. 결혼 초반의 생활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현우와 저는 3층짜리 작은 집에서 그의 어머니, 연희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를 친근하게 대하시며 집안일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어쩌면 저는 그때의 작은 불편함을 보며 시집살이는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반찬이 싱겁다거나 빨래가 덜 말랐다고 지적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항상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는 저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점점 제 마음은 작아졌습니다. 더욱이 이 집에는 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아무거나 만질 수 없었어요. 주방의 칼이나 냄비 위치 하나까지도 모두 철저히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한 번 실수로 위치를 바꿔놓았다가 크게 혼난 적도 있었죠. 현우는 처음엔 어머니와 저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이 문제에서 거리를 두는 듯 보였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고 저는 혼자 모든 긴장과 부담을 떠안아야 했어요. 저는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고 제 안에 쌓이는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 시어머니, 연희 씨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고 믿으셨고 특히 며느리는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처음에는 그분의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싱겁다거나 옷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다거나 바닥을 청소했는데 먼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넘어갔습니다. 더 노력하면 그녀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지적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며 잔소리를 하셨죠. 그럴 때면 저는 혼자서 속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에서는 모든 것이 며느리로서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임신하지 않자 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 섞인 조언처럼 들렸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에 가까운 말들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겠니? 라는 말씀들이 저를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에도 가고 한약도 먹으며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제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대뜸 현우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니? 우리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차올랐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었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까 봐 조용히 밥만 먹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는 걸까?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시면 저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소개하실지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를 우리 집 며느리라고만 부르며 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슬쩍 이야기 주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제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없으면 어머니와 현우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와 비난은 저를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자신감 넘치고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의 전화통화 중에 지금 내가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제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전혀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끝이 없었고 그 끝없는 노력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현우는 결혼 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연애 시절 그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로 저를 웃게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현우는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했는데 결혼 초반에는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하거나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현우와의 결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점점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구나 라고 혼자 위안 삼으며 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늦은 귀가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도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으면 그냥 늘 똑같이 뭐라며 짧게 답하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끔은 제가 준비한 저녁도 먹지 않고 야근하면서 회사에서 먹고 왔어 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저 현우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우의 가방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날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던 중이었고 저는 단지 그의 가방을 정리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꽁꽁 숨겨진 작은 종이 한 잔이 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호텔 이름과 날짜가 선명히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분명 현우가 회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호텔에서 회의를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가방 안에 다시 넣었고 그날 저녁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고 저녁을 먹은 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행동이 낯설고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낯선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띄워진 메시지 알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진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고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아가 누구지? 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안의 의심과 상처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직접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현우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까지 회사에 있다고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가 퇴근 후에도 바로 집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젊고 세련되어 보였고 둘은 아주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현우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어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단순히 저를 속인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어왔던 결혼 생활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현우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였다. 연희 할머니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현우에게 숨길 것을 충고했다. 그런 건 티내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의 잔소리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조용히 닫고 몰래 문 뒤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하지만 계속 이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들키면 너만 손해야. 지은이한테 괜히 말해서 문제를 키우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대화가 저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현우의 말이 끊기기 전에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런 건 티내지 말고 넘어가라고 했잖아. 지은이는 그냥 우리 집에 필요한 역할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내가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불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의 잘못을 알고도 그를 감싸며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우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시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현우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냉정함과 무관심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현우 역시 저를 그저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맞닥뜨리게로 결심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순간,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는 저녁 메뉴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며 현우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손에는 현우의 가방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고, 저는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현우의 시선이 동시에 영수증으로 향했고,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우 씨,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건 대체 왜 꺼낸 거니?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큰일처럼 굴 필요가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몇 주 동안 느꼈던 불안과 의심, 그리고 받은 상처가 별거 아닌 일인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듣고 싶어요. 현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 씨, 제발 말 좀 해봐요. 이 영수증은 뭐고 진아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숨기려는 이유가 뭐예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윤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요?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눈물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지윤아, 그만해.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거지. 이렇게 다 까발리는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체면이요?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체면 따위보다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현우 씨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고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억압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현우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제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혼자 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 희생하는 것은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제 마음속 모든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고,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배신은 물론, 시어머니와 그의 가족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제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내가 더 노력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이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와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슬픔은 더 이상 저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희생할 수는 없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계속 살 이유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 진심이 너무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려.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그를 용서하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신과 무관심은 이미 저를 너무 깊이 상처 입혔고 저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가 떠나는 것을 내심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몇 벌의 옷과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에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씩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저는 이혼이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필수적인 물건들만 담겨 있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느껴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온몸이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유로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천 근처의 작은 담을 구했습니다. 처음 그 방을 봤을 때 그곳은 너무 작고 허름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잘 꾸려보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제 사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 저는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제 모든 시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고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면서도 익숙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준비를 하며 함께 꾸렸던 꿈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던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혼자서의 삶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방에서 새롭게 시작한 생활은 기대와 달리 많은 불편함을 동반했습니다. 낯선 환경, 제한된 공간,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저를 쉽게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만드는 법도 서툴렀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동료들은 항상 친절했고 그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저를 치유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카페에 들른 한 손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꽃 참 예쁘네요.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은 저에게 이상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꽃과 자연을 좋아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소소한 취미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인터넷으로 꽃꽂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주말에는 근처 꽃시장에 나가 다양한 꽃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식으로 꽃꽂이 수업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꽃을 다루는 일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송이 꽃을 손에 쥐고 색감과 형태를 조합하는 과정은 마치 제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 같았습니다. 꽃의 향기와 촉감을 느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몇 달간의 연습과 학습 끝에 저는 처음으로 직접 만든 꽃다발을 카페 사장님께 선물했습니다. 사장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져요.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그 격려에 힘입어 저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만의 꽃집을 여는 것이었죠. 저축한 돈과 작은 대출을 받아 저는 부천의 조용한 골목 한켠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별표 봄날의 꽃 별표로 지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제게 새로운 봄날이 찾아왔다는 희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꽃을 들여와야 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지만 그 과정조차도 저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꽃을 고르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닭의 아픈 꽃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손님들은 꽃을 고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삶의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저와 손님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제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저는 단순히 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를 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도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장미 꽃다발 하나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단호해 보였습니다. 꽃을 고르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특별한 나를 위한 꽃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자유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 묻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받으며 살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고 집을 떠난 뒤에는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딜 이유가 없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겁이 났어요.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고 경력도 없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큰 짐이었어요. 그녀는 장미를 손에 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저 스스로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어서 장미를 사러 왔어요. 내가 해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어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나 또한 오랜 시간 가족과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제가 겪었던 아픔과 회복의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잘 하시겠네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요. 그리고 그 강함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도요. 그녀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저는 그녀가 가게를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간 붉은 장미는 단순한 꽃다발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꽃집에서 다양한 손님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꽃을 사러 왔고 어떤 이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꽃을 선택했습니다. 꽃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가정,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자신을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여성들. 그들의 용기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더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며 느낀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꽃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처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제게도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꽃집을 열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꽃을 다루며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해 위로받았고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꽃집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주히 걸어가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손에 커피를 든 채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모습은 저에게 삶이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자유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내, 훌륭한 며느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씩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현우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며 지금의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만든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손님이 들어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넬 때, 작은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꽃을 고르는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꽃다발을 고르는 손님을 도울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행복이 차오릅니다. 또한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제 자신에게도 자주 되새깁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지만 지금의 저는 자유롭고 진정으로 제 자신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으며 앞으로도 매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겪은 상처와 회복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앞으로도 제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